자, 이제 그 69조 개업공사 등의 의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사 등의 의무. 자, 이 부분은 우리 과목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각 파트별로 또 모두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내용 자체를 꼼꼼히 챙겨두면 모두 문제를 맞힐 수 있고요. 그래서 장난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론을 물어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자, 먼저 이제 기본적 윤리 의무가 나오고 있죠. 기본적 윤리 의무. 그래서 우리 법 29조인데요.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먼저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전문 직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것과 다음에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 부담하느냐를 일단 주의합니다. 부담하느냐를 주의하는데 먼저 개업공사는 당연히 전문직업이니까 이 의무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개공은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고요. 여기서 우리 소속공인중개사도 이걸 부담하는 의무라는 거죠. 그래서 개공과 소공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요, 소속공사를 전문직업으로 하겠다는 명문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공은 전문직업이기 때문에 전문직업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신의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해줘야 돼요. 개공은 당연히 부담하는 의무고요. 그러면 여기서 중개보조는 그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보조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품이라는 건 뭐냐?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격과 위엄을 얘기하고요. 일반적으로 상식이 있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무에서 상식이 없는 개업공사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어쨌든 품위를 지킬 의무가 있고요. 전문 직업들은 대부분 품위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있죠. 다음에 이제 신의 성실에 의해서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의 성실 원칙이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활동을 하시라. 그런 의무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성실 원칙은 우리 사법관계 전반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되면서 법 해석의 기준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업공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래적인 의무를 골라라. 그러면 신의 성실에 의한 공정중개 의무를 둘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거든요. 명문의 규정은 없는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줄여서 선관주의 의무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가 우리 개업공사에 인정이 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 법상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일단 주의합니다. 판례에 의하여 확립이 된 의무예요. 이거는 그럼 우리 판례가 왜 개업공사에게 이 의무를 인정했느냐? 그 이유는 우리 부동산 중개계약입니다.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위임과. 그럼 위임은 타인에게 사무처를 맡기는 계약이거든요. 동사무소 가서 인감면을 떼달라고 시켰거나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소송을 맡깁니다. 이게 위임계약이에요. 그러면 중개는 물건의 중개를 위탁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위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있죠. 그 자는 수임이라 불러요. 그럼 사무처리 맡긴 자를 위임이라 부르죠. 위임인. 그래서 이 수임인의 지위와 우리 개업공사의 지위가 유사하죠. 그럼 수임인은 민법상 어떠한 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냐면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즉 선관주의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어요. 민법상 수임인이. 그래서 개업공사가 수임인의 지위와 유사하기 때문에 선관주의 의무를 개업공사 역시도 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 판례의 논리예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민법상 계약 중에 위임과 유사하기 때문에 수임이 지는 선관주의 의무를 우리 개업공사도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관주의라는 게 뭐냐? 이거는 통상의 주의력을 얘기합니다. 통상의 주의력.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녀야 될 주의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선관주의라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보통 평균인들이 자기가 속한 그룹의 보통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 이것을 선관주의라 합니다. 근데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개업공사 평균인들이 지녀야 될 주의력을 선관주의라 불러요. 그럼 선관주의 정도가 어디까지냐? 이거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하나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갑이란 자가 개업공사 A의 사무실에 와서 내가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이 A 개업공사는 일단 이 갑이 이 아파트의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소유자 확인 방법에 있어서
선관주의 정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유자 확인 방법은 일단 등기상 증명서 떼봐야 되죠. 그리고 이자가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소유자라 주장하니까 이자에게 주민증을 달라게 됩니다. 주민증. 그래서 등기부와 주민증으로 확인을 해요. 그럼 둘이 일치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확인하잖아요. 여기까지만 확인하면 이거는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건 기본이다. 이게 플레이트돼요. 기본이다. 누구나 하는 최소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자가 알지 못하는 자인 경우는 등기 권리증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서 탐문할 필요도 있다. 그럼으로써 조사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게 바로 선관주의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야지만 선관주의를 다한 것이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진정 소유자 확인하면서는 등기 권리증과 탐문 등을 통하여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거래시켰다가 사기를 당해버렸다. 그러면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결국 개업공사의 과실이 인정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의뢰인이 손해입었잖아요. 의뢰인이 손해입게 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그래서 선관주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설상, 판례상 인정된 의무인데 이것을 위반하면 과실이 인정이 되고 의뢰인 손해입으면 손해배상 책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선관주의 정도였어요.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를 또 해두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에게는 비밀준수 의무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 전문 직업인들은 대부분 비밀준수 의무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도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비밀을 지켜야 할 대상자가 누구냐? 그 대상자는 이거는 적용 대상이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에요. 개업공사 등이란 말 기억나세요? 개업공사 등이란 말은 중개업 종사자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격자에서 나왔고 이중소속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개업공사 등에게 비밀준수무가 인정됩니다. 그러면 개업공사 외에도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도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밀준수무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는 아니에요. 즉, 안 지켜도 되는 예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외. 그 예외가 이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상 만약에 고지할 의무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서로 충돌해버렸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는 고지 의무가 먼저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인데 이 사실을 숨겨달라고 합니다. 매도인 쪽에서. 그렇다고 하여 이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고지할 의무가 있을 때는 비밀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또 형사 절차나 민사 절차상 개업공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요. 그럼 이때는 증언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다음에 또 세법상 세무조사 당하잖아요. 그럼 이때는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답변해야 되거든요. 그럼 비밀은 언제까지 지켜야 되느냐? 비밀 준수 기한이 있는데 이 비밀을 지켜야 될 준수 기한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개업공사가 폐업을 하든 소속이나 중개보조는 직위 사임하든 관계없이 끝까지 무덤에 갖고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길 좋아하는 개업공사는 되도록이면 의뢰인의 비밀을 안 알도록 애써야 되죠. 말하고 싶어서 병나십니다. 그래서 업무를 떠난 후까지도 지켜줄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반 시의 제재를 또 기억해야 되죠. 그럼 비밀준수무를 위반했잖아요. 그럼 비밀 누설죄로 처벌되는데 이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1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반의사 불벌죄예요.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되는데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란 뜻이거든요. 이 의사가 피해자의 의사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그 의사표시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당한 피해자가 개업공사 등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죠. 그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을 때만 처벌 못하니까 가만히 있어버렸습니다. 그럼 처벌됐나 안 된다? 처벌되는 거죠. 그래서 명시적으로 불처벌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만 처벌을 못하는 범죄. 이것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형법상의 범죄가 뭐가 있냐면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게 폭행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폭행으로 이제 경찰서에 잡혀간 피해자하고 합의바오라고 그러죠. 폭행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하고 합의서를 이제 냈다. 그러면 거기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럼 이제 폭행으로 처벌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비밀누설죄가 바로 그런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로서 이런 내용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윤리에 관한 의무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여기 그저 신의성실한 공동윤리 의무 있죠. 여기서 말이에요. 요즘 공동윤리가 많거든요. 공동중개의 경우 신의성실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갑의 개업공사는 A고요. 을의 개업공사는 B거든요. 둘이 협력을 하여 계약을 성사시켜요. 이때 신의성실을 어떻게 지켜줘야 되냐면 A는 자신과 위탁관계가 있는 갑에 대하여 당연히 신의성실 의무가 있겠죠. 그럼 이때 이 A는 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 의무가 없느냐? 있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A는 자신과 위탁관계는 없지만 자신의 의뢰인과 거래하게 되는 이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 진위 등에 관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신의성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B도 을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 있겠죠. 그리고 이 B도 갑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A, B가 만약에 공동중개했다가 을이 손해봤잖아요. 그럼 A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가 바로 신의성실을 위반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판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정도. 그래서 위탁관계가 없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신의성실로서 권리 진위에 대한 사항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70페이지에 문제 하나 확인해 볼까요? 공인인사인 개업공사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공인인사 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23회 기출이었습니다. 뭔지 아시죠? 비밀누설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죠.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이게 바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죠. 반의사 불벌죄. 자, 그럼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이제 핵심 중개 행위로 들어갑니다. 확인 설명 및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네. 매회 출제라고 돼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최근 시험에서 매번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그 확인 설명 의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법 25조 제1항 조문이 실려 있는데 이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사, 소속공사도 가능하다 그랬고요. 개업공인인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입니다. 완성된 때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인데 완성되기 전에 법정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 즉 쌍방이 아니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의 성실을 정확하게 이를 설명하고 설명하거나 아니에요. 설명하고 토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교부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요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중개 행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브리핑할 의무.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입니다. 핵심 중개 행위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조문은 다 읽어봤으니까 그 내용으로 바로 가면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갑이에요. 이것을 을과 거래를 하시는 겁니다. 이 거래를 A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럼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개업공인인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되기 전에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이요.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이를 설명을 하고 and 그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랬어요. 이게 확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여러분들이 엄청 속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건 아니고 쌍방도 아니고 이거는 완성되기 전도 아니고 완성된 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해놓은 겁니다. 표시를.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의 주체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공이라는 얘기죠. 개업공사가 직접 부담하는 의무인데 이 행위를 우리 소속 공인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보조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은 언제까지라고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에요. 완성된 때가 아니고. 누구한테 한다고요? 취득 의뢰인이에요. 쌍방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말로만 설명하면 안 되고 and 설명하고입니다. 고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한다. 그럼 이 근거자료는 게 뭐냐? 토지장, 건축물 대장, 등기상 증명서 등입니다. 이것을 제시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시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이거 교부할 의무까지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능 보여주고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확인 설명 의무였어요. 이게. 자, 그럼 어떤 내용을 확인 설명해야 되느냐? 이건데 이제 박스 처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70페이지.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은 동그라미 1번입니다. 중개사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에 밑줄 긋고 기에 동그라미. 다음 니은,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당해 중개사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권리관계에 밑줄 긋고 권의 동그라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에 밑줄 긋고요. 거의 동그라미. 다음에 네 번째,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이죠. 중개보수 밑줄 긋고요. 수의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에 산출내역에도 밑줄이에요. 다음에 5번입니다.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기준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이에요. 공법상 제한 여기에 밑줄 긋고요. 공의 동그라미. 공. 다음에 이제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구, 승강기, 설비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시설물의 상태 밑줄 그시고 시의 동그라미. 시.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를 모두 밑줄 그시고 벽면할 때 면의 동그라미. 다음에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입니다. 환경 조건의 밑줄. 그리고 환의 동그라미. 환.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학교등과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입지 조건에 밑줄 그시고 지의 동그라미. 지. 다음에 당해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밑줄 긋고요. 부담할 조세의 중립세율, 조세의 중립세율에 밑줄 긋고 조세할 때 세 동그라미. 자, 그럼 확인 설명사항 10가지거든요. 이걸 다 읽어봤는데 동그라미 친 이유는 암기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자, 그래서 우리 확인 설명사항 어떤 내용을 확인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이것은 그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대장을 제시하면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등기상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그다음 소유자 누군지 다 설명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거래 예정금액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그래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다음에 네 번째로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까지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중개보수는 20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이렇게 계산된 것이다 라고 산출내역까지 모두 브리핑 해줘야 돼요. 다음에 다섯 번째로 토지 이용계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되죠. 이게. 그래서 여기는 토지거래 허용이다. 그래서 계약 체결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된다. 설명을 다 하셔야 됩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시설물의 상태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건축물의 내부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내부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보일러, 파손 여부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벽면 도배 상태를 설명해야 돼요.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로 환경 조건도 설명해야 돼요. 이 환경 조건은 일조, 소음, 진동을 말합니다. 자, 다음에 아홉 번째로 이거 환경,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조, 소음, 진동을 우리는 환경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대중교통수단 등 입지 조건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시설 얼마나 떨어지는지, 백화점은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거. 다음에 열 번째로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만 설명하면 돼요. 정확한 세율을 산출할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럼 양도 관련 조세, 이전 관련 조세는 설명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이해해 주시는데 요거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 권, 거, 수죠. 그 다음에 공, 시, 면, 환, 지, 세다. 그래서 기권 거수에서 끊고요. 공시면에서 끊고 그 다음에 환지세입니다. 그래서 기권하는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환지세라는 세모는 없습니다. 제가 그냥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기권하는 사람은 거수하여 공시를 하면 환지세를 면해주겠다. 기권 거수, 공시면 환지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음자 따는 방식으로 지금 암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요 두음자 따는 방식은요. 일단 문장이 하나로 딱 기억이 나야 돼요. 나야 되고 리듬을 타야 됩니다. 기권 거수에서 끊고 그 다음에 공시면에서 끊고 그 다음에 환지세. 그래서 문장이 한번 딱 기억이 나야 되고 이게 이제 그럼 기가 뭐더라, 거가 뭐더라, 권이 뭐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떠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확인 설명사항이라는 거 금방 느낌이 팍 옵니다. 그래서 반복하여 숙지를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죠. 이게 기억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인 설명사항 10가지를 봤는데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공개할 정보가 있었죠. 공개할 정보와 이 확인 설명사항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우리가 하고 왔는데 여기서 공개할 정보에서는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이 이렇게 딱 비교해놨고, 그 공개할 정보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개합니다. 권리관계 공개하는데 소유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로 되어 있었죠. 그래서 공개할 정보와 비교하면 바로 지금 현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 공개 금지였어요. 확인 설명사항과 차이가 있죠. 확인 설명할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 을에게 설명해 줘야 되죠. 근데 전속업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는 이거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는 공개 금지예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예정 금액은 당연히 공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제한을 공개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도 공개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도 공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 조건도 공개해줘야 되고요. 입지 조건도 공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전속을 체결한 개업공사는 공시지가도 공개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지금 확인 설명 사항에는 있는데 공개할 정보에 빠져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수세예요. 수세. 그래서 앞에서 메모를 수세는 제외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 차이 있는 게 몇 가지? 4가지. 인적사항 차이 있죠. 공시지가 차이 있죠. 수세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세는 확인 설명 사항이 맞는데 공개할 정보에는 빠져 있네요. 그래서 4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는 4가지 나오면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딱 내기 좋잖아요. 다음 중 확인 설명 사항과 공개할 정보 중 차이가 없는 것을 골라라. 1번 인적사항, 2번 공시지가, 3번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다음에 4번 취득 관련 조세 중립 및 세율, 5번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몇 번? 이거죠. 공통이죠, 이거는. 확인 설명사항이자 공개할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기가 딱 좋은데 이렇게 낸 것은 난이도 상입니다. 난이도 상인데 이렇게 낸 것은 11회 시험에는 낸 적이 없어요. 주로 이제 전속중개 시 공개할 정보, 확인 설명사항 따로따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전속업자는 인적사항 정보는 공개 금지라는 거, 공시지가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전속업자는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수세는 공개할 정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자꾸 이제 보시면은 납득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저 71쪽에 맨 위에 전속 시 공개할 정보와 확인 설명사항의 차이 4가지 있다는 거 알아보시겠어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3번 상태 완환 자료 요건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거기 임의성 그래갖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사물의 매도 의뢰인,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사물의 상태 완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한다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개업공사는요, 이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조사해서 을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조사하지 못함으로써 잘못된 내용을 알려줬다. 그럼 결국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 확인할 때 한계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쓰는 자가 제일 잘하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이에요. 매도인, 임대 의뢰인이죠. 그래서 개업공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이제 권리 이전 의뢰인입니다. 매도 임대라는 게 중사물의 상태 완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럼 이때 상태 완환 자료는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요령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여기서 지금 상태라고 돼 있는 거, 시설물의 상태 있죠? 벽면 도배 상태 있죠? 이거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 조건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요구할 수 있고, 미공시 권리 같은 거 있죠? 이것도 자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자가 자료를 주면 그에 따라서 조사를 다시 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브리핑 해주는 겁니다. 확인 설명 해주는데 안 줬다. 불응시에 주의해야 돼요. 불응시. 그래서 상태 완환 자유 요건을 행사했는데 만약에 이자가 불응했습니다. 불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취득 의뢰인한테 일러야 돼요. 취득 의뢰인입니다. 취득 의뢰인한테 이 사실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명을 하고 확인 설명서가 있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돼야 돼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책임을 면할 수 있어요. 이른바 그러니까 상태 완화 자료권은 면피권이라는 얘기죠. 면피. 면피가 뭘지 아죠? 피박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태 완화 자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불응 시에는 이걸 취득의뢰인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내가 물이 줄줄 셀 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의뢰인께서 안 주십니다. 손님께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설명하고 설명서 기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러면 거래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럼 그 점 이해를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불응시 조치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소유자 등의 확인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신설한 내용인데 개업공사는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건 뭐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근거를 마련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중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개업공사는요 의뢰인들에게 이전 의뢰인도 가능하고 취득 의뢰인도 가능할 텐데 그 증표, 신분증 등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요. 요구해야 된다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등기 권리증, 신분증이라고 했지만 등기 권리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가 나오고 있죠. 자, 이것은 이제 핵심 중개행위 두 번째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개업공사가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래계약서를 쓰거든요. 그럼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이 설명했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교부하게 돼 있어요. 그 문서가 확인 설명서예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에게 교부하고 한 분은 보관해야 한다. 3년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 설명서인데 핵심 중개행위 일단 두 번째입니다.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은 누가 해야 되느냐? 작성 의무의 주체는 우리 개업공사가 부담하는 의무예요. 핵심 중개행위니까. 근데 이 행위를 역시 우리 소속공사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자, 그래서 소공이 작성할 수 있고요. 다음에 언제 작성해야 되느냐? 그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작성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거래계약서 쓸 때는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설명서 미리 다 써놓죠. 컴퓨터 작성하니까.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이론적으로는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 확인 설명서 법정 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서식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종류가 중개사물의 종류에 따라서 있어요. 4가지 종류가. 그래서 주거용 서식,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 토지 서식, 임목광업 공장재단 서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4서식이 국문, 영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의 종류에 맞게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는데 몇 부 이상을 작성하는 게 맞는 걸로 보이냐면요. 3부 이상을 작성하는 게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쌍방 모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죠. 그 다음에 한 분은 그 사본을 보관해야 된다 그랬어요. 보관은 몇 년? 3년입니다. 그럼 서류 보존이 지금 두 번째 나왔죠. 전속 중개약서 몇 년?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 보관한다. 그래서 그 사본을 3년간 보관을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은 취득 의뢰인한테만 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쌍방 모두에게 주는 겁니다. 이전 의뢰인한테도 준다는 점. 이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는요,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 이것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라면 대표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요. 분사무소에서 확인 설명서 썼잖아요. 그러면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을 하시면 돼요. 대표자까지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하면 되고요. 여기에 더하여 누가 해야 되냐면요. 중개 행위를 한 우리 소속공사 이자는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개공과 함께. 그럼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 설명을 했다든가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했다든가 그러면 중개행위 한 것으로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개업공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공은 무조건 설명서에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서명 민날인이랬죠.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미시냐 또니냐 최근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한민우 쓰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예요.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작성하잖아요. 컴퓨터로 작성하는데 컴퓨터로 작성할 때 개업공사의 성명이 써가지고 나올 수도 있죠. 인쇄된 이름으로. 거기다가 도장만 찍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위법합니다. 그걸 기명날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우리는 서명민 날이니까 그렇게 써갖고 나왔다 하더라도 다시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름이 정상적으로 써 있으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그것도 서명민 날인이에요. 그래서 둘 다 한다. 서명 앤드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자, 그래서 서명민 날인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이게 서명민 날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인설명서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 여기까지 이해를 해두시고요. 모든 소공이 함께 서명민 날은 아니에요. 중개행위한 소공만 함께 서명민 날인입니다. 자, 그럼 거기 판례가 지금 실려있는데요. 판례를 짚어드리고 넘어갑니다. 그 71페이지 1번 판례거든요. 경계 불일치의 경우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의 현황을 측량가자의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의 경계 있죠. 공부상 경계. 이게 서로 안 맞았어요. 둘이. 그러면 이때 경계 불일치할 경우는 공부상 경계인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입니다. 이게. 그럼 이런 사태가 벌었을 때 이때는 측량가자의 설명할 의무가 있느냐?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정도. 다음 2번 판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는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밑줄이에요.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요거 밑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채권 최고액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2억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쭉 갚아나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1억만 남아있다. 그럼 이게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이거든요. 이것을 조사 확인할 알려줄 의무가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부에 기재된 대로 2억에 대한 사항만 설명해주면 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설명할 의무가 실제 피담보 채무액. 실제가 나오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 피담보 채무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후단 부분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이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사실을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개업공사의 의무에 위반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의 피담보 채무액을 알려줄 의무는 없지만 알려줄 테면 정확하게 알려주자는 얘기죠.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히. 그러면 실제 금액은 상관주의를 다하여 조사한 다음에 알려주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잘못 알려주면 책임을 진다는 얘기인데 은행에 그럼 그 조회하면 알려줍니까? 잘 안 알려주죠 이건. 개인 신용정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거짓말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실제 피담보 채무액 특히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담보가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임차인은 물어봅니다. 실제로 지금 금액이 얼마 남았는데요? 그럼 우리한테 알려줄 때 은행에 조회해서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 은행에서 안 알려주면 결국 거짓말하는 수밖에 없어요. 임대인이 알려준 대로. 그래서 그때는 아무도 없는 데서 거짓말해야죠. 이거 얼마납니까? 임차인이 물어보면. 지금 현재 5천 남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한 2억 남아갖고 사고가 났다. 임차인이 부증해서 못하다. 그럼 내가 언제 그랬냐고. 우리 뭘 확 내밀어야지 뭐.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소리입니다. 이게 아주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이것도. 그래서 어쨌든 실무하고 안 맞는 판결이 많죠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어쨌든 거기까지 이해해 주시고요. 실제 피담보 채무액을 조사하여 알려주는 의무는 없다. 그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이제 3번 판례로 갑니다. 72조. 다가구 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그 다가구 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역 중에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에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걸 제대로 안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말이에요. 참 답답해요. 답답한데 우리 판례에 일관된 태도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그 사건입니다.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은 19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에 만약에 6세대가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2호를 개업공사가 중개하는 거예요. 그럼 다가주택은 단독주택이니까 먼저 여기 들어온 임차인들 있잖아요. 이들의 지금 보증금이 얼마냐가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이 임차인보다 앞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이제 그 임차인으로서는 들어온 임차인으로서는 그게 이제 관심사인데 그럼 결국은 우리가 이걸 중개한다. 중개할 때 그러면 지금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자료를 요구하라고 했어요. 임대인한테. 그래갖고 그 계약서 다 확인하고 그걸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이 의뢰인에게 고지를 해줘야지 임대인의 말만 믿고 총 보증금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통상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보수 30만 원 받자고 말이에요. 응? 임대인한테 자료 요구해갖고 임대차 다 받아갖고 각각 돌아다니면서 이거 맞냐고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다가구축 중개할 때는 먼저 들어온 임차인들의 자료를 요구해서 임대인한테 요구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판례 사고난 판례 중에 이제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럼 문제 확인해 볼까요? 작년의 문제였죠. 72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사의 중개선물 확인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확인설명서의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확인설명서는 몇 년? 3년이죠. 그러므로 틀렸고. 다음 2번 지문. 개업공사는 중개선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맞죠? 중개선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맞았네요? 예, 2번 정답. 다음 3번입니다. 중개선물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되 바로 X 나가야 되죠.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이죠. 당해 중개인이란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래서 또는이냐 밋이냐 장난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다. 다음 4번 질문.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선물 확인설명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사, 소속공사 포함이고요. 중 1인이 서명 날인하면 된다. 아닙니다. 공동중개시에는 공동으로 설명서를 작성하고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해줘야 돼. 다. 관여개업공사가. 그래서 틀렸고요. 5번 질문이죠. 중개가 완성된 후에 개업공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자, 제재 잠깐 볼까요? 지금 이거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지금 확인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뀐 부분인데 이게 원래 업무정지였어요. 이건 핵심 업무니까 확인설명을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손해배상 책임은 변론을 하고 우리 법상 업무정지였는데 이게 올해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로 제시하지 않았잖아요. 이거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 이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근데 설명서를 작성 교부를 안 했거나 3년간 보존을 안 했거나 그 다음에 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았어요. 개공이. 그러면 이것은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위반은 업무정지입니다. 근데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뭐예요 지금? 500만 원 과태료죠.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 일단 주의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5번 질문 일단 틀린 거죠? 등록취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럼 소속공사가 확인설명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거나 근거자 제시하지 않았다. 소속공사가 중개행위 했는데 여기다 대고 서명 및 날안 했다. 소공은 모두 자격정지예요. 이자는. 그래서 소공은 확인설명 관련 사항을 위반한 전부 다 자격정지고 우리 개업공사는 확인설명서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근데 여기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건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이해를 해두세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이제 거래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나오겠죠. 자, 이것도 이제 최근에 매번 지금 출제를 하고 있는데 거래계약서 보겠습니다. 거래계약에 대한 개념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계약은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 교환, 임대차 같은 계약.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거래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업공사는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이 됐어요. 그럼 전문가로서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를 해주게 돼 있죠. 이게.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거래계약서. 이제 핵심 중개행이 세 번째로 들어왔는데 이 거래계약서는 일단 작성의 의무의 주체는 누구냐? 작성 의무를 누가 부담하냐 하면요. 당연히 이것도 핵심 중개행이니까 개업공사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어요. 소공사가 부담하는 의무 아닙니다. 개공이 부담하는 의무예요. 자, 다음 언제 작성하라고 그랬냐? 당연히 중개가 완성됐을 때. 그럼 중개 완성은 계약 체결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잔금시가 아니에요.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죠. 그때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거 거래계약서에 법정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거든요. 법정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규정만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표준 서식이 정해진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왜 거래계약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인데 법정서식이 없을까? 그 이유는 거래계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표준서식을 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래계약 서식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실무적으로는 협회에서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해주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자, 그리고 이거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거 앞에서 공부한 적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인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정해져 있었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거래계약서는요. 서식은 없지만 반드시 문서로 작성해야 되고요. 이때 개업공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는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있어요. 이거 아주 잘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 먼저 보겠습니다. 73쪽 2번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당연한 얘기죠. 인의 동그라미. 다음 물건의 표시 기재가 돼 있어야 되죠. 표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일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1의 동그라미.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연화사항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금액 할 때 금의 동그라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도의 동그라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권의 동그라미. 다음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조건 기한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조건할 때 조의 동그라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확의 동그라미. 다음에 그 밖에 약정 내용입니다. 약의 동그라미. 자, 그럼 거래계약서 필요사항 9가지. 동그라미 친 게 인, 표, 일, 금, 도, 권, 조, 확, 약 이렇게 돼 있죠?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 일자, 거래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 일시고 권리 이전의 내용이고 조건 기한이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고 그 밖에 약정사항이에요. 그래서 인표는 누군지 아시죠? 한푼도, 일금도, 곤조가 있대요. 곤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이게 바로 거래계약서 필요기사항이에요. 거래계약은 누구랑 해야 되냐? 인표랑 해야 돼. 인표랑.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곤조가 있어서 확약서를 바꿔준다. 이렇게 이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어떤 부동산을 언제 얼마에 거래했냐예요. 이게 인표 일금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일시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거 거래 금액. 우리 과목에서 금액 가지고 가끔 장난치는데 이거 거래 금액입니다.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인데 아주 많이 속아요. 거래 예정 금액에 나머지는 다 확인 설명할 금액 예정 금액, 전속 중계약 시 공개할 정보도 예정 금액, 설명서에 쓰는 금액도 예정 금액. 근데 거래계약서는 거래 금액이에요. 주의해 주시고 인도 일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물건 인도하느냐? 특히 이제 그 인도 일시가 들어가는 이유가 인도 시점을 물건의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재세공과하면 다 정리되죠. 그러니까 인도 일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어떤 권리 이전하느냐? 그래서 제목 위주로 표시되는데 뭐 저당권 인수부 매매한다. 그럼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권리 이전의 내용 이거 기억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인도 일시와 권리 이전의 내용 기억해 주시고요. 조건 기한 있으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들어가 있죠 이거.
독특하죠. 하도 확인서명서 안 줘 버릇하니까 아예 계약서에 쓰게 돼 있어요. 언제 줬는지. 그래서 통상대로 확인서명 교부일자는 계약일에 주겠죠. 같이 계약일과 일치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약정사항 있으면 약정사항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그 다음에 확인서명서 교부일자 요거를 특별히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자 그러면 요게 이제 필수기재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에 중개 보수에 관한 사항 쓰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법상 제한 쓰라는 얘기 없습니다. 취득 관련 조세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박스에 딱 넣어놓고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이 아닌 것 모두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걸 꼼꼼히 기억을 해주고 인표는 읽음도 건조하게 하기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데 이때 거래계약서 필수기사항을 넣어서 작성합니다. 그럼 작성할 때 거래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겠죠? 거짓 기재 금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이상의 계약서 쓰면 안 됩니다. 이중계약서도 금지.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다 금지.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몇 부 이상을 작성해야 되냐면 3부 이상을 작성해야 될 겁니다. 왜? 이것도 쌍방교부거든요. 쌍방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4분을 보관하는데 역시 몇 년? 이거는 5년이다. 그럼 서류 보관 다 나왔어요. 335죠. 전속 3, 확인서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 그래서 이건 중개가 완성됐으므로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니까 5년간 이건 보관한다. 그 4번을 5년이다. 이것도 역시 쌍방교부다. 그 다음 이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 역시 서명 및 날인을 해줍니다. 그럼 서명 및 날인은 이것은 개업공사는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고요. 여기에 더하여 중개행위한 소공이에요. 모든 소공이 아니죠. 중개행위한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준다.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서명 날인과 똑같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 우리 중개보조원이 말이에요.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하나 팠거든요. 보조원이 그렇습니다. 나도 도장을 하나 팠으니까 이쁜 거 팠으니까 개업공사한테 그런 거예요. 나도 계약서에 도장 좀 찍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럼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죠. 근데 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 서명 및 날인하면 위법이냐의 문제가 있죠. 날인을 해야 될 자가 안 하면 위법이에요. 근데 보조원은 날인 의무가 없죠. 했다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개공은 그래 찍어라 해놓고 나중에 사고 나면 너 책임져라 그럼 되죠. 그래서 어쨌든 보조원이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했다 하여 위법은 아닙니다. 15회 추가된 거 한번 딱 물어봤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개행위한 소공이 안 하면 이건 자격정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개공이 안 하면 업무정지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서명 및 날인까지 다 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제재를 잠깐 짚어드리는데요. 이거 거래계약 관련 사항을 우리 개공이 위반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업무정지예요. 일단. 그래서 업무정지로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핵심 중개행위니까. 그러니까 핵심 중개행위는 일단 업무정지다. 다만 이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500만 원 과태료였어요.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업무정지고 이 부분 있죠. 다운계약서나 이중계약서 이 부분은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거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예요. 임취 사유는 모두가 업무적인 사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요거는 임취입니다. 거래질서를 물랑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것만. 그래서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했다. 그럼 이때는 임의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이 정도고 서명날인 위반 전부 다 업무정지죠. 보관 의무 위반도 업무정지예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73쪽에 공사법 법령상 서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서류를 아주 잘 물어보는데 우리 지금 현재 중개 완성 시 쌍방교부 서면 있죠. 한 가지 공부 안 했는데 지금 표가 나왔으니까 미리 설명하고 갑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하는 거예요. 몇 년? 5년. 거래가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쌍방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 그게 두 번째. 세 번째. 중개가 완성되면요. 보증관계에 대하여 쌍방 모두에게 설명해야 돼요. 설명하고 그 증서사본도 쌍방 모두에 교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서면. 그래서 중개 완성되면 쌍방에게 언제나 세 가지 서면이 완세트로 나간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 증서. 이해됐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 전속이나 일반은 중기계약 시의 일반교부 서면이죠. 이렇게 되고요. 서류 보관. 보관을 기억해야 되는데 3, 3, 5예요. 전속 3년, 확인설명서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근데 일반 유예서는 보관 의무가 없죠. 그 점 이해하시고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일반 유예서만 없죠. 나머지는 다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그 다음에 전속증약서, 교부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증관계증서는 게시할 사항입니다.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에요. 그건 게시를 해놔야죠. 중개업 하는 동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거래계약서 서식 없다는 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잘 물어보죠. 그러니까 거래계약서 법정 서식 없다는 거 주의를 꼭 해주시고요. 이거. 그러나 이제 전속 서식이 있어요. 일반 서식도 있고 확인하는 서식도 있습니다. 물론 보증관계증서는 서식이 문제가 될 일이 없죠. 이 정도. 그러니까 서류 이 정도고요. 여기에 지금 빠진 내용이 그 밑에 40번에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어요. 맨 밑에 40번 그 주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법령에서 서명 및 나련한 서류 딱 두 가지예요. 서명 및 나련한 서류. 그래서 개업공사와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나련한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뭐예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거래계약서. 나머지 서류에는 서명 및 나련 아닙니다. 다 서명 또는 나련이에요. 전속 일반 전부 다 서명 또는 나련이고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나련한 서류는 두 가지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중개행했을지라도 우리 소공은요. 전속 중개계약서는 서명 또는 나련의 의무도 없어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및 나련. 오직 서명 및 나련한 서류 몇 가지? 두 가지.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나련이다. 나머지는 다 서명 또는 나련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확인해 볼까요? 74쪽. 공사법령상 개업공사의 거래계약서에 작성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해야 할 사항 맞죠? 예,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기재할 사항 맞고 2번 당해 중개행위한 소공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여기까지 맞죠? 이 경우 개업공사만 서명 및 나련하면 된다. 아니죠. 중개행위했다면 함께 서명 및 나련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 3번 질문.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서식 없죠? 속으면 안 됩니다. 표준서식 없습니다. 다음에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분사무소에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나련한다. 맞죠? 대표자까지 와서 분사무소는 서명 및 나련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자가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나련하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입니다. 개업공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재가 아주 중요해요. 지문을 만들 게 없으면 그냥 바로 제재예요. 그러니까 제재를 틈틈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짓 기재나 이중계약서는 의무적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까지 오늘 다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 주의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건강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